이재명 정부 1호 인사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당이 자신도 모르게 요청한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에게 물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뭔가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80년대 그 민주화 투쟁 그 시기를 거친 분들한테 사실 영웅인데 이분의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보면 볼수록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 18년 동안 특별한 그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나 누린 거는 상류층의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그 한 번도 자기 돈을 스스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벌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돈을 다 쓰고 살아온 거예요. 본인은 5년간 세비 수입이 5억 원밖에 안 되는데 추징금으로 6억은 어떻게 냈고 또 기부금도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산수 문제거든요. 근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저는 좀 비참해진다고 할까요? 참 공감하기가 어려워서 참 민망합니다, 듣기가. 저 SK 사건은 판결문 보면은 실질적으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데 이제 저렇게 변명하시니까 이제 이 보면 민주당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정치검찰 이야기를 하는데 판결문 보면 저건 답이 있는 거다. 이제 알고서 지금 와서는 이제 말씀하신다는 건데요. 지난 5년간 세비 받은 수입이 5억 1천만 원. 그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거 뭐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강연료가 많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연료랑 기타 수입으로 신고한 게 6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억 1천 플러스 1천만 원 하면 5억 2천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국세청을 통해서 씀씀이로 신고되거나 정산 처리된 것을 보면 추징금 6억 2천만 원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헌금 2억 원 했고요. 그다음에 2억 원 정도 뭐 월세랑 뭐랑 뭐 이렇게 썼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순자산 증가가 마이너스 5억으로 시작한 재산이 2억 얼마가 돼서 8억 차인데 6억 추징금 채무는 변론으로 하고 그래도 순자산 증가가 2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벌은 돈은 5억 2천 정도 되는데 5억인데 쓴 돈과 순자산 증가가 13억가량 된다 그러면 8억의 차이를 뭘로 메꿀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해명하셨죠.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를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뭐 4가지 이벤트를 얘기를 하시면서 8억? 이게 상식적일까요? 근데 그것도 공직자윤리법상의 그 신고를 정확하게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정치 실무진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거 다 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는 걸로 알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모친상을 한번 당했지만 제가 조의금 받지 않았었고 저는 출판기념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봉투 받는 출판기념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두 분 정치인이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그 우선 하면서 딱 한 번 해봤었는데요. 그게 출판기념회에 들어오는 거라든가 또는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확연히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무기명으로 이제 뭐 봉투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과거에 광들이 조금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뭐 저는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좀 애매하게 그 해명하는 것보다는
청문회 장에 가서 좀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2004년도까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5대 16대 국회의원이었었고 2004년도에 그 이후에 국회의원 되지 못하고 딱 21대 22대 이렇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닐 때 뭐 여러 가지 또 경조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다 5년 안에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겁니다. 기본이. 어쨌든 그 과거에 뭐 판결이 있었던 판결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건 뭐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그 당시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과거에 좀 낡은 관행들이 남아갖고 당에서 기업에다 후원금 요구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뭐 본인은 그 정치자금법을 인해 갖고서 벌금도 내고 또 추징도 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또 갚으려고 나름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차용증을 직접 쓰고서 주고받고 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최소한 김민석 의원은 다시 정치에 복귀해서는 가능한 그런데 문제가 없게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분도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였다고 표적 수사였다고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뭐 그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 다 갚았고 예. 또 그로 인한 정치 공백의 시간도 다 감내했는데 예. 여전히 저는 궁금하고 예. 그리고 그때 명백하게 그거는 표적 사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최근의 판단은 예.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것저것을 축적한 검찰이 정치 검찰이 그때 끼워넣기로 저를 넣었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얘기 아니라 판결문에 SK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회장님 지시로 왔다. 그러면서 선거에 잘 쓰십시오라면서 2억 원을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 한도가 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 그러냐면 영수증 처리 방법은 나중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한 것도 아니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정치 검찰의 수사였다. 뭐 이렇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깨끗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시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돈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활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은데 다 뭐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 뭐 합법적인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그 해명이 계속 꼬이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보면은 인생을 참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불황인이에요. 정치 불황인인데 보통은 이제 의원하다가 이제 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옛날에 통진당 해산됐을 때 그 한 의원은 가서 배관공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지금 목수가 됐습니다. 목수가 돼서 일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자기 직업 찾아가 잘 일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을 안 해요. 돈을 벌지는 않았는데도 정말 호화스러운 생활을 계속하거든요. 아들 미국을 유학 보낸다? 저도 엄청난 고소득자인데 미국 유학 못 보내. 그 정도 재력이 없거든요. 보내고 나서도 남아. 이게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딱 화수분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빡 하니까 쓰고도 다 먹고 다 쓰고도 이만큼이 뭐 6억이 남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막 이상한 해명을 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숫자는 거짓말 못해요. 숫자는 거짓말 못합니다. 강원요 그 바다에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출판 기념회 이분이 그때 뭐 끈 떨어진 사람한테 누가 그걸 돈을 줍니까? 그리고 출판 기념회 한다 하더라도 그거 책 한 권 사고 2배 값 주거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 정도인데 거기서 무슨 8억, 6억, 8억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상조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큰 돈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돈들 다 뭘로 받아서 현금으로 받았고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을 갖다 집에다가 현금으로 다 보관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아니 떳떳하게 받은 돈이라면 계좌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좌에 저금하고 근데 왜 그 계좌에 저금하지 않고 거기서 막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받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다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딱 숫자만 딱 제시하면 됩니다. 통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차용증 주고받는 거, 이건 결국 뭡니까? 불법 정치자금 받는 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 필요 없고 자료에서 숫자 맞출 수 있는 자료만 내면 돼요. 막 떠들고 막 정치 검찰이니 이런 거 해봤자 먹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의혹이거든요. 지금 뭐 호화생활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입니다, 사실. 2억이에요, 사실. 그게 무슨 2억 갖고서 호화생활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아니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 공직 검증의 문제거든요.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아무런 일자리도 안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탱자탱자 잘 먹고 막 재산 불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재풀이 없습니까? 총리할 사람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태가 조국 사태랑 상당히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조국도 결국 억지로 임명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45일 만인가? 낙마하게 되고 정권에 큰 타격이 돼서 정권을 빼앗기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뭐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탄압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비슷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결정적 낙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어쨌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명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련의 모든 사생활 과정들, 생활한 과정들 다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돈 액수를 맞추는 거잖아요. 공직검증의 핵심은 사실은 물론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직을 그럼 감당할 만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아니 그게 자질과 역량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남의 돈 받으면 그 사람 공직 갖고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게 꽁돈을 줬을 때는 대가를 바라고 준 거기 때문에 공직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국민의 자산을 그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직 자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덕성으로 꼽는 거고 이 문제에서 걸리는 거고 아까도 뭐 예컨대 뭐 돈 1, 2만 원 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헷갈리는 건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그게 아니라 뭐 8억씩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건 아니까 말씀드린 의혹이다 것도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숫자로 증명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치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막 옹호하시면 됩니까? 아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집권 여당이다 하더라도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럼 자료라도 내야 된다는 그 겁니다. 자료 문제는 갖다 객관적인 자료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최대한 내겠죠. 자, 그러나 이틀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청문회 끝나고 자료 안 내서 그 문제 지적을 해야 되겠죠. 적격이 아니면 적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청문회 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부적격하다? 이거야말로 의혹인 거죠. 아니 그걸 갖다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의혹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범죄인가 있어요? 범죄 있냐고? 범죄인가 입증된 범죄인가 있냐고? 아니 그렇다면 조국 사태 때는 조국은 입증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까? 입증이 돼갖고 사실 지금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게. 처벌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처음부터 겁니다. 조국도 청문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입증됐습니까? 조국 그게 아니라는 청문회하는 거죠. 과정에서 네. 사실 검찰이 기소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걸 너무 피하기 위해서도. 과하게 지금 단계에서 의혹만 갖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틀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들 그렇게 아니, 왔어요. 여론은 그 위에도 계속 근데 이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행정부를 갖다 견제할 의무는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 의혹을 갖고 있으면 그걸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감싸고 이거는 저건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거 갖고 자꾸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갖고 있으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확인하는 거로 그게 청문회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게끔 자료를 갖다 요청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갖다가 자료도 안 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자료 안 옹호하고 주면 계시지 청문회 기간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청문회 끝나고 안 내면 그걸 계속 문제 삼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럼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진짜 아니겠습니까? 계속 같은 여론이 얘기니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네, 갖고. 욕하지 마시고 저 물 좀 하나 좀 마시고 목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정권 2인자의 자리고 국정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검증의 강도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건 뭐 그 청문회 때 어떻게 소명된다고 저는 뭐 본인이 어쨌든 뭐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 들어가고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도 제게 과거에 그 이낙연 국무총리 그 인사청문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을 했었고 한석수 총리 같은 경우도 뭐 그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그 재직하면서 회의 몇 번 참여하고서 한 20억 정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권의 여러 인사들이 제가 그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우니까 이게 그래도 집권 초기인데 첫 총리인데
그래도 국정 안정으로 협력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갖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설득해갖고 그래도 이거 표결해갖고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지금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제가 내용적인 걸 잘 모르니까 이건 뭐 본인이 당사자가 좀 더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내란 그 비상계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돼 갖고 이게 조기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로 그 순간 취임해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관련해 갖고 그 이전에 당 내부에서 뭐 총리 후보자로 준비를 해라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명돼 갖고 바로 이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만 좀 저는 뭐 그렇게 중대한 뭐 위법이나 불법이 있거나 좀 명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혹 제기만 갖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인 이 상황에서 총리를 갖다 낙마시키려고 또 국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정치 공세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는요 진짜 사퇴가나 철회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저희가 왜 검증합니까? 지금 이게 의혹이라고 하시지만 숫자가 안 맞거든요. 숫자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끝났다. 저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만두시는 게 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저희가 늘 우리가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의혹이 제기하면 아이 그게 뭐 그냥 지금 여기서 밀리면 또 끝이 아니야? 계속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야당이 불필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저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처음 인사청문,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저희가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뭐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아니 이게 지나갈수록 이거 좀 심하잖아. 이거 단순한 계산이 안 맞네. 과거 저희는 정치 낭인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만 들여다봐도 이게 숫자가 안 맞는데 뭐 단순히 1억 안쪽에 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6억 내지 8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그것도요 생활비 하나도 안 따진 게 6억 내지 8억입니다. 생활비 따지면 이건 거의 정말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회계장부 쓰듯이 그렇게 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런 주장들이 다 일방적인 의혹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체 수입 지수를 갖다가 회계장부 쓰듯이 쓸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재산 기록을 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문회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상황들을 설명하고 한 다음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도 좀 통 크게 인정을 동의를 해주고 국정을 안정시키려 협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근데 해명이 될 거라 그러는데 자료를 안 내요, 자료를.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도 거의 자료를 안 냈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자료 아예 안 냈습니다. 김진수 방통위원장도 자료 아예 안 냈습니다. 아니, 청건 요구했다니까 그 당시 야당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방통위원장도 인사청문회 3일 했죠. 하여간에 별별 자리를 다 3일 시켰는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끝까지 우겨서 지금 이틀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